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시흥초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혹시 동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주 축제가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여기 막 두 바퀴 돌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 그 박선현 선생님은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오늘 둘이 이렇게 온 건 아닌데 저희 또 숭실대학교 자문교사시기도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제 진로진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아까 그 어머님이 그 교과 전형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거 살짝 그 답변을 추가해 드리자면 일단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를 걸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희가 수능이 이제 통합 수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 통합 수능이 되기 전까지는 인문계열 쪽의 학과 내신이 훨씬 높았어요. 숭실대를 예를 들자면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그리고 이제 그 자연계열 쪽은 2점대, 뭐 초중반까지도 갔었는데 통합 수능 되고 나서는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이 1등급을 거의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인문 쪽에 수능 최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게 그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거에 지금 비중을 두냐의 문제인 거고 그 본인한테 맞는 학교의 전형을 고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수능체가 좀 높다 그러면은 이제 내신 성적은 좀 낮아지는 거고요. 수능 최저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 내신은 올라갑니다. 뭐 최상위권 빼고 그 밑으로는 다 그런 거고 이제 최상위권은 어차피 다 잘하는 수능도 잘해야 되고 뭐 내신도 훌륭한 아이들이 가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과 전형에 아이들이 재작년에 굉장히 몰렸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코로나 3개년을 거친 아이들이 처음 이제 입시를 하는 그 해였는데 걔네들이 많이 위축됐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했고 학교도 자주 못 갔고 그래서 활동도 좀 내가 이걸로 학종을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보다는 그때 이제 교과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막 변경되고 지역 균형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변경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교과로 가자. 수능 최저도 좀 많이 완화가 됐었고 그래서 교과에 굉장히 몰렸다가 재작년에 작년에는 이제 뭐 딱 보니까 학종에서 와 뭐 나도 됐을 뻔했네 뭐 이렇게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그쪽으로 하려던 친구들이 또 다 학종으로 오고 그래서 학종이 거의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11대 1에서 16대 1까지 치솟았거든요. 다만 이제 교과에서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6대 1 뭐 이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교과에서 학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수시 전형은 아까 박선현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조금 이제 이 학종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약간 곁들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 요거는 뭐 제가 숭실대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숭실대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가 이제 딱 중위권 대학이거든요. 인서울에서 좀 중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이제 자기 비하를 할 때 서울의 지방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숭실대 지원해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그 합격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일단 뭐 저를 간단하게 제가 뭔데 여기 와서 저거를 설명을 하나 싶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2010년에 입학사정관 그때는 양성 과정이 있었어요. 150시간인가 뭐 하여튼 그거를 이제 고대에서 수료하고 그때 이제 저는 교사였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한 8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료를 하고 숭실대학교 2011년부터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 업무를 한 지가 지금 이제 14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되게 어려워요. 야, 10년 넘었으면 그냥 막 발로 평가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다가도 평가 기간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3년간, 2년 반 정도의 학교 생활, 그 노력, 피땀, 눈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학생부를 정말 허투루 볼 수가 없고요. 보통 이제 너무나 동떨어진, 숭실대에 지원할 친구는 아니다 정도가 된다 그러면 조금 빨리 넘어가긴 하는데, 그 위의 친구들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잘 뭐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사정관들은 연구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4년 동안 한 10편 정도의 연구를 또 하고, 평가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시 전형을 잠깐 뭐 앞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대치동은 보니까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유료 무슨 뭐 전형 특강, 뭐 어머니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뭐 5만 원, 막 1회에 5만 원, 막 이런 거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구청에서도 해주시고, 교육청에서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아까 이제 박선 선생님 자꾸 얘기하는데 그 좋은 말씀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그 이제 고3 대부분 고3 학부모님이신가요? 혹시 고1, 2 학부모님 계신가요? 아, 네. 아, 많으시네요. 아, 네. 고3 학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랑 그 소통이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눈치 보이고, 먼저 질문 못 하잖아요. 걔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이제 입시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좀 우리 아빠 좀 아시네? 이러는 순간에 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입시를 도와주려는 그런 역할보다도 아이랑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 입시 성공의 3가지 열쇠. 이제 할아버지의 재력, 뭐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근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아빠의 무관심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개입. 아버지가 막 같이 엄마랑 같이 막 개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절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개입하실 때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 있죠. 학생부 종합, 그리고 학교장 추천인 학생부 교과, 학생부 위주 전형을 가장 많이 선발을 해요. 인서울은. 그리고 논술 및 특기자, 이렇게 수시에는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4년제 대학의 수시 전형 모집 비율인데, 제가 아까 우리는 학생부 종합을 가장 많이 선발을 해요, 대학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은 23%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전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대학 쪽은 교과로 훨씬 더 많이 뽑아요. 종합을 할 만한 친구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과로 제일 많이 뽑고 그 다음이 학종. 그런데 인서울 대학들은 학종을 제일 많이 뽑아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종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뽑다가 2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인서울의 16개 대학들, 그러니까 경인 지역의 16개 대학들은 정시를 좀 40% 이상 뽑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문재인 정권 거의 마지막에 정시를 늘려 막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밀려가지고 숭실대도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정시를 40% 이상 뽑아라. 그래서 아무튼 이제 비율은 6대 4예요. 수시에서 60, 정시에서 40 이렇게 뽑는데, 사실은 대학은 정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정시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정시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이 나가요. 이탈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물론 이제 뭐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인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들이 다 이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시로 들어오는 애들은 충성도가 매우 떨어져요. 내가 이 학교에 올 수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진 않지만 뭐 교육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40%를 선발을 합니다. 16개 대학이 있어요. 거의 이제 인서울권 대학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1, 2 학부모님도 꽤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고1 학부모님들은 이제 작년에 미니 입시를 치르셨죠. 그러니까 서울은 뭐 거의 뭐 다 모든 지역이 뺑뺑이지만 비평준 지역들이 아직 좀 남아 있고, 경기에도 꽤 많고, 이제 지방 가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아마 고민이 중3 여름부터 이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 전에부터 시작이 되셨을 거예요.
어떤 학교를 갈까? 그냥 뺑뺑이로 갈까? 뺑뺑이로 가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내 집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저기는 어떤 장점이 있는 학교? 이걸 고민을 막 하셨을 거예요. 혹은 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 영재야. 영재 학교. 그리고 뭐 이제 과고나 외고, 특목고, 그리고 뭐 전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사고, 그리고 뭐 일반고 중에 갓방고도 있잖아요. 갓방고. 그리고 뭐 평반고, 그리고 너무 울려요? 가까이 돼.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밑으로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소위 우리들끼리 좌빵고라고.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좌빵고라고. 예. 거기 가서 내가 뭐 상위 1% 찍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종, 교과 하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제 막 선택지에 넣으시면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텐데 지금 이제 뭐 3월 모의고사도 봤을 거고 서울적은 안 봤나요? 뭐 봤죠? 예, 봤을 거고 1차 고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애들이 슬슬 얘기하지 않나요? 나 이 학교 괜히 왔어. 뭐 이런 얘기 슬슬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자퇴를 하든가 아니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퇴를 하든가 아니면은 빨리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방법도 약간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말하진 않을게요. 뭐 그런 방법을 빨리 하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빨리 적응해서 나의 이거를 진로를 빨리 진학의 길을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정리를 해본 건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내 자식을 좀 객관화하셔야 돼요.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고2, 고3 1학기까지도 눈은 여기 올라와 있어요. 네. 나는 이 정도의 학교에 갈 그게 아니야. 숭실대는 내 선택지 없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육모를 보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뭐 현타가 오죠. 현실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이제 내신으로 그냥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지금 내 아이가 고1인데 1차 고사에서 4 넘었다. 그러면 이제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종합은 4로 인서울 하기는 쉽진 않다. 있긴 있지만 쉽진 않다. 그러면 이제 논술 아니면은 정시 쪽으로 틀어야 된다. 이걸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저 양반 비교육적이네. 내 아이가 지금 이제 겨우 한 번 시험 봤는데 뭐 4등급이라고 지금 빨리 노선을 결정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그 교육적 마인드를 장착하고 교사였기 때문에 장착하고 학교에서도 평가를 하고 학생들을 대하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등급이 넘어갔다 하면 물론 올라가죠. 아까 어떤 어머님이 그 얘기 하셨죠. 1등급 올리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아이는요 1등급, 2등급 올라간 아이들은 한 20% 정도라고 정말 아주 잘 쳐줘서 20%의 정도의 아이들은 성적이 상승합니다. 20% 안에 들어와요. 그 범위 안에 내 아이가 속한다면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땡큐죠. 그런데 빨리 객관화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은 단기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테스트에 좀 강하다. 아이가 벼락치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진로에 대한 확신도 있고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과정도 즐거워해. 사회성도 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라는 거는 아이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선생님들의 영역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기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 조금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성까지 좋다. 그러면 종합 가야죠. 네. 근데 단기 테스트, 장기 테스트도 좀 괜찮고 자기 관리 능력이 아주 뛰어나. 비교과 활동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보다는 교과 공부를 좀 아주 엉덩이 무겁게 이렇게 하는 걸 더 선호한다. 그리고 성실하게 목표 달성을 한다. 이런 친구들은 교과를 하셔야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 아이를 생각하시면서. 장기 테스트, 범위가 굉장히 넓어. 그런 것도 괜찮아. 그리고 매직이 아닌 로직을 믿고 논리적인 사고를 즐기고 뭐 글쓰기나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것도 좀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논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서울 논술이 그냥 숭실대 예를 들면 5등급
정도까지는 논술로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6등급 학생이 논술로 들어왔어요. 이 이유는 내신 반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술은. 다만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아까 앞에서 보셨죠.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시립대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9월에 시험을 봐요. 엄청 몰리죠. 그냥 로또니까 그냥 다 갑니다. 수능 최저 없으니까 9월에. 그런 대학들 빼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걸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그 주 주말부터 시작이 돼요. 그 주 주말, 그 다음 주, 더 늦어지면 그 다음 주, 이렇게 한 3주에 걸쳐서 논술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능 딱 끝나면 아이들이 대충 알잖아요. 물론 이제 등급 컷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예상을 해요. 그리고 예상 등급 컷이 막 이제 사교육 업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난 맞춘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논술고사 보러 갑니다. 혹은 못 맞춘 친구들은 안 가겠죠. 아니면 아주 행복회로를 돌리자면 수능 미만 잡. 애들이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수능 미만의 모의고사들은 뭐 잡이야. 그냥 난 수능 제일 잘 봤어. 여태까지 모의고사 합쳐가지고 수능 제일 잘 봤어. 이런 애들은 논술 보러 안 오죠. 이걸 수시 납치라 그러거든요. 수능 되게 잘 봤는데 수시에 이미 붙어버린 친구들은 정시에 지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수시 납치를 당해? 그래서 안 오죠. 그게 이제 가장 행복한 상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최상위권 대학들에는 뭐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한데요. 저 좀 떨어뜨려 주세요. 난 수능이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많진 않다. 그게 내 아이가 되면 더 좋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논술은 그렇게 해서 실질 경쟁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인데요. 정시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정말 절박할 거예요. 앞에 지금 자료집에 보면 이제 조금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에서의 N수생과 현역들의 이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 한 30 몇 프로 되더라고요, 평균이. 숭실대는 작년에 제가 보니까 24%가 현역이에요. 나머지 76%가 N수생입니다. 이거는 수능은 그냥 그 시험 자체가 그래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대비 나와요. 돈. 그래서 저는 좀 재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집안에 정말 큰 걱정거리거든요. 거의 지금 1년에 재수하려면은 저기 대치동 간다, 뭐 기숙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주 좀 이렇게 잡아서 1억 잡으셔야 되잖아요. 재수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게 해서 현역 때 봤던 것보다 잘 나왔고 더 높은 대학에 간다 그러면 뭐 그래, 그 정도 내가 쓸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그러기는 또 쉽지는 않잖아요. 재수하면은 좀 망가지는 애들이 많아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현역 때 수시로 탁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정시까지 지금 난 정시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더 이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3 후반이나 4, 5 막 이렇게 가. 근데 인서울 하고 싶고 그 욕구는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 이거 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장기 테스트에 좀 강해야 돼요. 강해서 내가 정시를 선택한 게 아니고 정시를 선택했으니까 강해야 되고요. 경주마처럼 이렇게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 시작되고 10월부터 막 합격자 발표 나오거든요. 11월부터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그 수능 보고 뭐 이러면 내 옆에 진짜 뭐 그냥 속된 말로 그지같이 공부 못하는 애도 저길 갔어? 막 이러면서 애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멘탈이 있어야 되고, 진로에 대한 확실은 좀 떨어져요. 정시를 하는 아이들은. 하지만 좋은 그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열망은 좀 있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창의성과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그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이게 딱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10년 넘게 이렇게 입학 업무를 해보니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요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인데요. 아직 지금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를 못했어요. 2025 시행 계획은 이제 발표가 이미 됐지만, 그거는 뭐 2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했지만 거기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도 지금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 알다시피 의대 정원,
그럼 한 1,500명 정도로 지금 가닥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좁혀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시일은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말에는 우리는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모집 요강을.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의대가 있는 학교들은 뭐 의대만 별도로 뭐 발표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5월 말에는 다 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전공. 이제 지금 거의 뭐 저랑 비슷한 또래거나 더 어리시거나 조금 많거나 뭐 이런 연배이실 것 같은데 저희 때도 학부제가 있었잖아요. 학부제. 학부로 막 다 때려넣고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학부제가 있었는데 사실 학부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다시 학과로 선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무전공 선발을 해라. 원래는 올해부터 25% 이상 무조건 강제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강행하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너무 이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가산점 정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가산점을 줄게 정도로 지금 했어요. 그렇지만 대학들은 다 합니다 이걸.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까지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17% 정도를 선발을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냐면 총 정원을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갖고 있는 정원에서 이렇게 학과마다 다 빼가지고 무전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와의 진통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대학과 이제 대학에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이제 학과 교수님들은 이제 내 전공을 지키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진통들이 좀 있어서 학과에서 뭐 한두 명씩 빼가지고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형에서도 조금 빠지고, 그래서 뭐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무전공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 따로, 자연 따로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뽑는 이유는 인문 쪽을 좀 살려주자. 통합수능 되고 나서 인문 쪽이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인문 쪽을 좀 살려주자 해서 따로따로 뽑아요. 180명, 230명 뭐 이 정도 해서 400명 넘는 규모예요. 그래서 얘네한테는 이제 사탐을 보고 인문계열 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가산점을 또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균형을 맞춰가려고 해요. 교육부에서 통합수능 자기네들이 해놓고 지금 대학에 또 이제 책임을 넘기고 있는 상황.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예, 아무튼 네. 이제 이제 균형을 잘 맞추려고 합니다. 숭실대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기독교 대학이고 재단이 이제 세지가 않아요. 교수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인문학도 여전히 전통적인 인문학, 뭐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다 살아 있어요. 그대로 살아있고 많은 대학들은 지금 막 통폐합했잖아요. 그냥 인문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다 있어요. 법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몇 명씩 빼가지고 만들었고 교수 파워가 좀 세다 보니까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일정인데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8월 30일이에요.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N수를 할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재수생이 되는 거잖아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반수를 하는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거는 3학년 2학기 2차 고사도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 처먹죠. 애들은 안 와다. 수능도 끝났는데 내가 무슨 지금 내신을 왜 걱정해. 그리고 수시 붙은 애들은 더 그러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대학 가서 또 생각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2차 고사 망쳤다? 그러면 뭐 반수는 거의 성공하기 힘듭니다. 학종이나 뭐 교과 뭐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정시는 이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11월 31일이고요. 요 기간은 대학마다 하루 이틀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건 모집 요강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감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형 기간, 합격자 발표. 수시는 12월 13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12월 13일 발표 이제 붙었어. 그러면 어떤 걸 하냐면 나는 등록을 할 거예요. 숭실대에 나는 붙었으니까 수시에 붙었으니까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돈을 예전에는 뭐 예치금이라고 해서 몇십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걸 다 없애고요. 그냥 문서 등록을 해요. 내가 등록할 의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나게 놀아요. 애들이 막 신나게 놀고요. 이제 2월 달에 정시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등록금을 내야 되거든요. 등록금을 안 내. 나는 뭐 니네 학교에 간다고 의사를 밝혔잖아. 등록금을 안 내면 취소가 됩니다. 합격이 취소돼요. 이런 사례가 매년 있어요. 매년. 그래서 막 애랑 엄마 아빠 막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 거기 앉아서 막 우시고, 저희도 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한 명이 인원이 그냥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은 없습니다. 재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수시에 붙었기 때문에 정시에도 못 넣어요. 매년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3명이나 있었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일정을 굉장히 잘 꼭 지키셔야 된다. 중간에 막 해외여행 가갖고 연락 안 되고, 추합 전화 발표하는데 연락 안 되고, 대학들은 막 타들어가거든요. 이게 진짜 1분 1초. 마지막 날은 다 대학끼리 약속을 해요. 자, 9시, 밤 9시까지만 딱 전화하고 끝이에요. 58분에 전화 안 받아요. 59분이 돼도 안 받아. 그럼 이제 한 명 못 채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걔가 근데 등록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번 애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기회마저 날아가고, 그러고 나서 추가 모집을 합니다. 대학들이 이제는 또 추가 모집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인서울에서 저희도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추가 모집을 하는 게 정시에서. 추가 모집은 학과에서 막 1명, 2명 이렇게 뽑거든요. 150명씩 몰려와요. 그러면 점수가 정시 본리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면 2월 말까지 이거 피말리는 걸 해야 돼요, 정시는. 그러니까 뭐 이제 전략을 좀 잘 세우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2월 20일까지 딱 끝내야죠. 요 다음 주에는 이제 추가 모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OT도 못 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써봤어요. 학생부를 기반으로 평가. 예전에는 뭐 자소서가 있었잖아요. 재작년까지는 자소서가 있었고, 어떤 학교에서는 뭐 이제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었고, 그게 다 없어지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자소서가 없어진 첫 평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저는 자소서는 그래도 있어야지, 뭐 문항이 3개, 4개 되는 건 좀 그렇지만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면접밖에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할 게. 그래서 작년에는 자소서가 없어져서 평가할 때 읽을 거리는 좀 줄겠다, 시간은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완전 오산이었어요.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지원하는 인원도 늘어났고, 자소서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한 아이의 이제 학생부를 3년을 채우려면 20명 이상의 그 선생님들이 다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세특, 뭐 담임 선생님의 의견,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아이의 정말 이제 종합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사고는 아예 학교 구분이 안 돼요. 정말 그 유명한 뭐 그 김천고 같은 데는 교육 과정이 엄청 특이하거든요. 걔네는 AP도 하고 막 이래요. 과고인가? 이러고 보면 또 과고는 아니야. 국제고인가? 이러면 또 국제고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좀 대충 파악이 되는데, 그 외에 뭐 자사고들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외고는 어차피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고는 드러나지만, 이게 지방 외고냐, 뭐 여기 서울 뭐 이렇게 경인 지역 외고냐 정도의 파악, 그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학교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렸다.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숭실대에 이 학과에 지원했을까 가늠이 안 돼요. 그 전에 자소서가 있을 때는 학교 지원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 목적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있었는데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진로 상황도 안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세특이나 이런 걸 보면 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게 드러나기는 해요. 진로 활동도 있고 하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뭐 없어지죠. 2022 개정 과정이 또 나오는데, 2022 과정이 또 나오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 그리고 핵심 역량. 이 2015 교육과정은 이 5개의 역량들을 아이들한테 키워준다. 그거거든요. 2022도 비슷해요. 다 똑같고 하나만 공동체 역량이 아마 협업, 협업,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을 길렀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면접을 통해서 대학이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해요. 면접을 안 보는 대학도 많습니다. 올해 이제 변화가 면접을 없애고 그 수시 최저를 좀 만드는 거, 혹은 면접을 강화하는 거. 요 2개가 학종의 지금 인서울 학종의 특징인데, 그래서 숭실대도 면접이 원래 30%였는데 50%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변별력을 좀 갖추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50%로 늘어났으니까 지금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이제 올해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면접을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들,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는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신설한 학교들도 있죠.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를 했고, 이거 다 앞에서 이제 다 보셨을 거예요. 서울대는 사실 학종이지만 좀 달라요. 항상 최상위권 대학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고 좀 다르게 평가를 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학종의 평가라든가 이런 특징 같은 게 이런 최상위권 대학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시키고자 한다고 하시면 그 대학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롤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교사들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라든가, 그 서울대 앞으로 2028 전형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든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놓은 그 웹진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롤이 이렇게 치면 나와요. 거기에 이제 학종에 관련된 합격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는 올해 논술을 신설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모의 논술이 작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고대가. 근데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논술에 지원시키고자 하는 그 자제분이 있다면 모의 논술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해 이제 3월에 논술고사 출제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돼요. 4월, 5월 되면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 모여서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그러면은 그게 7월, 8월 정도에 모의 논술을 합니다. 거기에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모의 논술 때는 엄청 쉬웠어.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 근데 실제 실제 논술고사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개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고대는 지금 2014년인가 15년이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때 거를 찾아본다 한들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올해 고대 논술은 그냥 로또일 것 같고요. 연대랑 똑같이 비슷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 의대나 약대가 있는 대학들은 다른 학과들은 수능 최저를 안 거는데 의대, 약대는 별도로 좀 수능 최저를 다 걸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홍대는 약간 다르죠. 네. 전형을 학종은 다단계를 하는 데가 있고 그냥 1단계에서 끝나는, 그래서 이제 일괄합산, 그러니까 서류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면접고사를 하는 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인원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면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학생들을 잘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배수가 면접 대상자가 돼요. 1단계 서류 평가해서 이제 10명을 뽑는 데면 30명이 면접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 면접 대상자 중에 추합이 다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면접에 대한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안 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광운대 같은 경우에 찬빛 인재 전형 2잖아요. 서류로만 뽑는 이유가 얘네가 아마 그 자격
을 뭐 갖춘 아이들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농어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초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죠? 부모님이 그 국가유공자라든가 뭐 요런 아이들일 거예요. 인재 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그냥 서류로만 해도, 그러니까 어차피 면접을 해도 뭐 다 돌아. 우리가 4배수를 뽑을 건데 4배수가 다 돌아. 거의 끝까지가 총알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면접을 얘는 안 해도 되겠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죠?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성화고를 가서 일단 3학년 때 취업을 해. 그리고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 없이 학종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건데 몇 개 학과들이 있고 상위권 대학들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자기의 학생부를 가지고 이 전형에 응시를 하는 건데 걔네를 면접을 계속 봤는데 그냥 끝까지 다 돌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어차피 숭실대에 지원한 아이가 경희대도 지원하고 뭐 옆에 중앙대도 하고 건대도 하고 뭐 그래요. 성대도 하고. 성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설됐는데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지원을 해요. 6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면접을 해도 이게 뭐 크게 면접에서 걸러질 게 없구나라고 해서 이제 서류형을 가는데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능 최저를 아주 강하게 걸어버리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자, 단계별로 합산하는 대학들이 가장 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서울 소재 대학들인데요. 보시면 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뭐 쭉쭉쭉 나오고 저희도 이제 요 숭실대도 이렇게 단계별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몇 배수를 뽑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하는데 1단계 서류 평가 점수 몇 프로 그리고 면접 몇 프로. 보통 7대 3으로 저희가 예전에 같이 뭔가 이제 전형의 표준화를 하자. 그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많은 학교가 7대 3이었어요. 서류 평가 7, 면접 3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뭐 다 달라지고 있죠. 학교의 뭐 어떤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 면접을 50으로 늘렸다. 그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직윤 그리고 연세대 활동소 국제형은 이렇게 단계별 전형을 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다. 잠깐 이제 숭실대에서 제가 평가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한 중상 정도의 대학, 뭐 건대에서 뭐 숭실대 뭐 이 정도 수준의 대학들에 그래도 가장 많이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대학들은 거의 좀 비슷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 대학의 예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단계 평가를 하는 데는 서류 100, 1단계에서 서류 100 선발을 하고 3배수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면접이 50, 1단계 성적이라 그랬는데 서류 평가 점수 50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면접도 블라인드잖아요. 좀 생각나시겠지만 최순실 메달 메고 들어가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조국 뭐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어느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걸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가 뭐 공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공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하시기에 가장 공정한 전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뭐 답은 없어요. 어떤 게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시?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답은 없는데 그냥 굳이 하나 뽑자면 내 새끼가 붙은 전형. 제일 공정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나 아무것도 난 빽쓴 것도 없고 난 뭐 그냥 내 아이의 실력. 그렇죠. 그게 가장 공정합니다. 어떤 전형이든 뭐 있어요. 다 이제 불공정함을 찾으려면 다 있죠. 어떻게 다 뭐 공산당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어요, 공정하게. 그래서 아무튼 블라인드 면접을 역시 면접에서도 하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역량이 한 3개 정도가 되는 이유가 연대, 경희대, 외대, 건대 뭐 이렇게 6개 대학들이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 역량, 학업 역량, 뭐 공동체 역량 저희는 조금 변경을 했어요. 대학마다 그거를 이제 차용하긴 하되 학교 상황에 맞게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숭실 역량 이렇게 해서 50, 30, 20. 그러면 교과 성적 20? 별로 안 들어가네요. 그죠?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보다는 훨씬 넓어요, 이게. 쫙 아이들을 이제 내신 점수로만 쭉 늘려놓고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학종에서 1등급은 안 오죠. 1등급은 안 오고 2등급에서 뭐 작년에는 보니까 6등급까지. 근데 이 6등급은 사실은 이제 일반고는 아니에요. 숭실대는 85%가 일반고 학생이 지원해서 합격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일반계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입결을 보실 때 너무 터무니없게 커트가 막 저기까지 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심을 하시면 돼요. 특목고 아니면 특목고 아니면은 뭐 전사고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정말 예전에 입학사정관제 할 때는 일반고에 7등급도 붙은 사례가 있기는 해요. 걔는 뭐 워낙에 막 외부 활동 엄청 하고 뭐 발명도 하고 막 뭐 그런 아이, 드물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외부 활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은 일반계고 아이들은 2, 3, 4등급 정도까지가 4등급인 아이는 이제 이 20%에서 굉장히 많이 까먹지는 않지만 하여튼 까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거 진로 역량이라든가 요 공동체 역량 혹은 숭실 역량 요걸로 좀 점수를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면접은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예전 거를 넣고 최근에 바뀌었어요. 15분 내외로. 서류 기반 면접이고요. 그러니까 제시문 면접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시문을 주고 이제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즉석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가서 바로 이제 답을 말하는 그런 면접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좀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중상권 학교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서류형 면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의 학생부를 보면 얘가 1학년 때 세특, 뭐 진로활동, 그러니까 창체,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예상 질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학년 때는 사실 막 그렇게 아이들이 막 진로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세특에 막 뭐 많고 이러기는 사실 힘들어요. 1학년 1학기는 좀 아이들도 이제 찾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성적표를 받잖아요. 아마 이제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은 예쁜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봤나? 뭐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뭐 평균이 뭐 50점 막 이러니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적표를 받아드는데 1학년 1차 고사 뭐 이렇게 하고 활동도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시기가 될 겁니다.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학교에서도 뭔가 이제 여러 방면의 그 지원들을 해줄 거예요. 근데 많이 줄기는 했어요. 학종에 반영되는 뭐 수상도 지금은 안 되고요. 없고요.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은 아예 기재가 안 되고 독서활동도 없어졌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특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세특을 어떻게 기재해야 되냐 뭐 학교의 차이, 교사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 수험 번호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전에 랜덤으로 돌려요. 합격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아이가 먼저 면접을 볼지 랜덤으로 막 돌린 다음에 가번호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알아요. 근데 이제 면접고사가 대부분 이렇게 이 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많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이 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낙자가 없어요. 평일에 하면 너무너무 좋죠. 평일에 하면 좋지만 대학은 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생들의 수업권을 또 침해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그래도 금요일 날 저희가 했어요. 그랬더니 뭐 좋더라고요. 응시율도 굉장히 그러니까 안 오는 애들이 잘 없었어요. 거의 1%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하면 뭐 이거 끝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퀵 불러가지고 막 또 가요. 옆에 학교 가고 막 이런 진풍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딱 정해져 있는 일정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지원하실 때도 그 점을 좀 판단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은 이제 전공적 합성과 인성 잠재력을 숭실해서는 보고요. 대학마다 조금씩 이게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 다 발표를 해요. 어떤 요소를 우리가 몇 프로를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 그거를 이제 학교 이제 뭐 라인을 딱 잡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결정하시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책자 보시고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는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구나. 이 학교는 진로 역량을 많이 반영하는구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부모님들이 충분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이제 소통을 좀 하면서 학생부를 열람하실 수 있잖아요. 그 나이스 들어가면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직 3학년 거는 지금 안 되지만 8월 달에 마감이 되면 아마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종합 의견은 뭐 안 달렸을 테지만.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궁금한 거. 이게 무슨 활동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관적이지 않은 활동 혹은 설명이 선생님이 세특을 써주셨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애가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상 질문을 다 뽑으시는 거예요. 학생이 해도 되는데 학생은 자기가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3자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뭐 전공적 합성, 계열 접합성이 높아 보이는 좋은 활동인 것 같은, 그리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평가자의 그냥 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상 질문을 쫙 뽑고요. 제가 아는 그 학종 입학한 아이는 100개 이상 뽑았는데 거기서 다 나왔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생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별다른 내용이 그렇게 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뭐 꼬리에 꼬리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질문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몇 개는 나오고 비슷비슷한 유형들의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뽑으시고 아이한테 이제 던져주고요. 예상 답변을 좀 써라라고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상 답변은 1분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1분. 1분이 생각보다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내용을 많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1분입니다. 1분 넘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보통 10분, 15분 정도 안에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면접위원들도 이제 서류 평가를 하고 면접 가서 얘한테 궁금한 것들을 막 작성을 해가요. 그 전날 이제 면접위원들 다 이제 서류 열람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제 몇 개 나는 이건 꼭 확인해보고 싶고 얘를 확인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가 막 질문 하나에 막 3분, 4분씩 쓰면 면접위원 한 명은 거의 평가를 하기 위한 그 면접 질문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안 좋아요. 작년에 제가 그 면접 들어갔던 애 중에 정말 특이한 애가 있었는데 농어촌 학생이었어요.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이었는데 서류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쪽 이제 조금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그 졸업한 학생인데 서류가 너무 좋아서 와, 얘 꼭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서류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들어왔는데 정말 제가 질문 하나 했어요.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제 좀 릴렉스한 분위기 만드는 뭐 어렵지 않은 질문하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하나 딱 했는데 걔가 막 3분 이상을 얘기를 해서 중간에 제가 잘랐거든요. 근데 안 들어. 너무 자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한 친구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걔가 한 4분, 5분을 쓴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걔가 이제 나가고 나서 보통은 그 개별평가고 독립평가거든요. 교수가 평가하고 그 교수 사정관 또 있으니까 교수가 평가하고 학과 교수가 평가하고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걸 뭐 의견을 막 나누진 않아요. 그냥 그럴 시간도 사실 없고. 그런데 걔는 마지막이었어가지고 뭐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못 가리킬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불합격됐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정도가 제일 좋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뭐부터 말해야 돼요? 답부터. 일단 답을 얘기해야 돼요. 이 질문의 답. 딱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뭐 설명을 좀 간결하고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셨죠. 남자애들은 배가 좋대 뭐 이런다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처음 면접을 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좀 그 통계를 좀 내봤어요.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긴 했어요.
여자애들이 조금 더 잘하긴 해요. 근데 그게 막 결정적으로 막 작용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대나 이런 데는, 사회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사회대는 그래도 뭐 좀 이제 말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의사소통을 막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학과들이 많으니까. 공대나 IT 쪽은 교수들이 말 잘하는 애는 또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을 잘한다기보다 본인이 하는 거, 하고 했던 활동들을 정말 잘 했는지, 뭐 그거를 말을 잘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근데 아니 딱 들으면 안 돼요. 몇 가지 키워드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답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말주변이 없는 남학생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얘는 정말 이 활동을 잘했어, 지 거로 만들었네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여전히 면접은 그래도 조잘조잘 뭐 여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여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면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근데 남학생들도 이제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런 뭐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교육청에서도 해주고 뭐 이런 구청에서도 해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제가 이제 합격 사례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실제 그 학과에서 했던 질문들을 다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런 거 뭐 본인이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만 10분, 15분이라는 그 압박이 되는 그 시간에 저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면접일까지는 한 일주일이 채 안 돼요. 한 일주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준비하셔도 됩니다. 뭐 그 전에 예상 질문 뽑아서 이제 작성해봐 해도 되겠지만, 그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면접을 컨설팅하는 게 저는 제일 돈 아까워요. 안 하셔도 돼요, 진짜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세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서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초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받으시고, 정말 그 막 컨설팅 가셔서 막 이래야 막 30만 원 1시간 하는데 막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거는 진짜 돈 낭비예요. 그걸로 그냥 나중에 애한테 현금으로 주세요. 용돈으로 대학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사라고.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진짜 그래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논술은 사실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대학별 고사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와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사교육에 조금 의존을 하게 돼요. 논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면접만큼은 저는 정말 반대예요. 너무 돈 아까워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SSU 미래인지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아무 자격이 그냥 고등학교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친구들이 지원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 23학년도에는 11.1이었는데 네, 경쟁률이 17.6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학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거든요. 12.7이었어요. 23학년도가. 근데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올해는 요게 살짝 섞일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도 좀 이제 진짜 지원할 만한 애들이 좀 왔으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갈 거기 때문에 너무 뭐 경쟁률이 저렇게 높았다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과가 대학마다 뭐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 요런 학과들이 있는데, 뭐 잠시만, 평생교육학과, 언론홍보학과죠. 언론홍보학과. 언론홍보학과는 이제 뭐 대충 뭐 기자, PD, 뭐 또 뭐 있죠, 아나운서,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아이들이 오는데 계속 높아요. 그냥 경쟁률이 계속 높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점수대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2.3, 4. 높긴 높죠. 근데 뭐 저 정도의 경쟁률인데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 그리고 뭐 경영학부는 뭐 계속 전통적으로 좀 경쟁률이 높은 인기가 있는 학과이고, 경상 계열을 내가 가고 싶은데 좀 점수가 여기 못 미쳐. 그러면 벤처중소기업학과나 금융학부라는 데가 있거든요. 벤처중소기업학과는 이름이 이게 언제적 벤처입니까? 학과에 계속 얘기를 해요. 입학처에서 이름 이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교수 파워가 좀 있기 때문에 작게 얘기할게요. 교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한 예로 여기 어딨죠? 신소재공학과 경쟁률 굉장히 높죠. 이유가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가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유기 신소재 파이버공학. 와 씨. 애들이 지원하겠냐고요. 이게 뭐 하는 학과인지 모르는데 10년 동안 얘기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다른 데는 다 바꿨어요. 안 돼요. 왜냐면 유기, 신소재, 파이버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에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다 바꿨어요. 커리도 다 바꾸고 이름도 싹 바꾸고 그랬더니 경쟁률은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내가 경상 쪽에 나는 좀 가고 싶은데 좀 점수가 그래. 그런 친구들은 여기 하시면 되고, 올해는 특별히 제가 무전공 말씀드렸잖아요. 무전공에서 정시에서 대부분 뽑아요. 무전공은. 그러면 전공이 무전공인데 학종으로는 못 뽑잖아요.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 대부분 뽑는데 교과에서도 좀 뽑습니다. 교과는 이제 수능 체제를 조금 맞추긴 해야 되는데 교과에서 뽑는데, 경상계열로 교과를 지원할 친구인데 난 수학이 조금 어려워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상계열은 수학을 많이 반영해요. 35% 반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영역별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인문은 국어가 35예요. 수학이 15. 그런데 같은 넓게 해서 인문인데 경상 쪽은 수학이 35. 네, 국어가 15. 그러니까 뭐 수학을 어려워서 인문 쪽을 선택한 건데 경상계열은 가고 싶어. 그런데 그냥 경영학부를 가려면 수학이 35% 반영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자유전공학부로 들어오시면 돼요. 거기는 수학을 20%로 줄였어요. 20%.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들어와서 나중에 경영학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교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팁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중치, 영역별 가중치가 다 있어요. 정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 보실 게 되게 많죠. 네, 이거는 요거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숭실대 얘기 많이 네. 뭐 그냥 교과 평균, 학종의 교과 평균 요 정도의 아이들이 오더라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숭실대보다 조금 높은 대학들은 저거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구나 정도의 판단에만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근데 여기 보니까 점수대가 뭐 다 2박 뭐야? 일어일문학과. 우리 아이의 학교에도 1어가 있어. 우리 딸이 1어를 선택했어. 5등 지원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예. 어쩔 수 없어요. 그 어문 계열은 외고 아이들이 옵니다. 특별히 애고 애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우리는 뭐 5, 6, 7도 외고만 뽑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절대. 저희도 5, 6, 7은 부담스럽습니다. 숭실대 수준이 있지. 아무리 외고라도. 외고도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문 계열. 그리고 외대는 좀 외고 많이 가요. 외대하고 뭐 각 대학의 어문 계열 쪽 이쪽에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얘네는 좀 점수에서 내신에서는 당연히 불리해요. 인원도 적고 자기네들끼리 내잖아요. 내신 받기가 어렵고. 그런데 전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진로 역량에서 그래도 계열적 합성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해서 들어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입결을 보더라도 어떤 그 상위권 대학들 아까 어디였죠? 건대였나? 그런 데는 이제 학교별로 입시 결과를 따로 주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특목고가 많이 지원하는 대학. 숭실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한들 뭐 한 과에 10명 뽑는다 치면은 뭐 외고에서 한 2명 들어왔는데 걔네 걸 따로 평균을 보여준다 한들 이게 의미 있는 그 통계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어문 계열 쪽만큼은 너무 이게 떨어져 있다. 커트라인이. 그리고 평균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 그러면 외고 아이들이 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반고에 재학 중인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2,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뭐 언론홍보학과 제가 말씀드렸죠. 35대 1이었는데 2.3. 뭐 요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이런 데가 인기가 있는데 의생명이 작년에 뭐 또 폭발해가지고 요 학과를 평가하는 선생님은 매일매일 막 머리를 막 쥐어짜고 막 다시 보고 봤던 애 또 보고 아까 걔 아닌가? 뭐 비슷한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좀 했었다. 그에 비해서는 점수가 뭐 높죠. 2점 초반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숭실대는 뭐 이렇게 IT대가 컴퓨터학부부터 여기 정보보호학과까지인데 굉장히 성적대가 높고 경쟁률도 높고 정시에서도 이제 숫자를 정시는 안 가져왔지만 숫자를 보시면 상위 한 10% 정도의 아이들이 정시에서 100분이 10% 정도의 아이들이 숭실대 IT대학 쪽으로 와요. 근데 이제 뭐 문과 침공 많이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보니까 컴퓨터 학부로 정시에 합격한 친구가 연대 인문 쪽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가냐 막 우리는 그랬는데 뭐 같이 판단의 영역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걸 가져온 이유는 이제 내 아이의 입시 전략을 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3개년은 보셔야 돼요. 3개년. 근데 그 3개년 동안에 어떤 입시 정책, 그리고 전형의 변화, 뭐 반영 과목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요거를 보면서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학과는 그냥 계속 인기 있는 학과구나. 이 학과는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심하군. 그러면 그거를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게 작년에 굉장히 높았으니까 올해는 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수험생이라 그래도 그렇게는 지원을 간이 작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해에는 또 그 반대로 저희가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3개년치의 흐름을 보시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1대1로 학부모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달에 대교협에서 코엑스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작년에도 막 어머님들 거기서 막 밤새셨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오시면은 뭐 1분 컷에, 서울대는 1분 컷에 끝나요. 왜냐면 50명밖에 안 해줘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많이 하는데도 오전 거는 뭐 금방 끝나요. 이 번호표가. 그러니까 되게 죄송해서 이제 저희는 1대1 상담을 내 방으로도 받거든요. 8월에 이제 할 거예요. 그 코엑스에서 못 하신 분들 뭐 학교로 오셔라 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릴 건데, 작년에 되게 감동적인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책자에 저희 이제 책자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통계 자료가 다 나와요. 정말 깜지하듯이 공부를 다 해오셨고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쁘신데 제가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것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정보를 비슷하게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더 많이 뭐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초부터 설명해드리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래도 1대1 상담을 하러 가실 때는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이걸 가지고 가셔야 그 상대도 좀 아네? 좀 아시네? 이러고 이제 조금 더 고급 정보를 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6개 대학이 연구를 해서 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요거를 좀 학종에서는 평가를 하자.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요거를 따르고요. 약간 학교마다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렇게 하는데 학교별로 우리는 탐구력을 더 많이 반영할 거예요. 혹은 우리는 학업 태도가 훨씬 더 반영 비율이 높아요. 이렇게 학교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역량,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닐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작년에 평가한 아이들 중에도 이 IT 쪽에 오는 아이들은 좀 특이한 애들이 많거든요. 좋아하는 것만 해. 그리고 막 지 혼자 해요. 그런데 합격한 친구 중에 하나가 AI 융합학부에 이제 좀 합격한 친구가, 얘는 IT 대학이고 지 좋아하는 걸 하는데 혼자 안 해요. 다 이렇게 팀이 되어 있으면 지가 아는 거 다 알려주고 끌고 가요. 협업.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막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일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너무 괜찮다. 그래서 뽑았는데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상위권 대학들도 아마 중요하게 평가를 할 거예요. 아마 비슷비슷한 아이들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뭘 볼 거냐? 요거 아니면 진로 역량. 저희는 이제 진로 역량을 50%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진로 역량에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중요한 게
학생의 선택권이라 그랬잖아요. 과목 선택권. 아이들이 자유롭게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데 학생부를 보면 티가 나요. 아, 쉬운 걸 했구나. 혹은 야, 얘는 뭐 진짜 어려운 길을 갔네. 거기다 성과까지 좋아. 그럼 뭐 너무 좋죠. 근데 이제 한때 그 과학 중점 거기 이제 가는 친구들은 과학을 2까지 4과목을 하잖아요. 물화생지. 지금은 좀 줄었어요. 뭐 3과목까지도 이제 과중들이 하는데 물화생지를 2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너무 낮아. 이러면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래도 네가 의지와 이런 어떤 노력은 내가 가상하다. 점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아마 항상 있을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상위권 애들 깔아주러 내가 과중에 들어가나? 이 판단은 꼭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자, 요게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어제 조금 더 뭐 자료들을 보완하다가 찾은 건데 그 교육 관련한 그 기사만 쓰는 책이 없어요. 죄송해요. 이건 미리 좀 보낸 거라서 이건 어제 제가 서치했는데 그냥 찾아보시면 조 제목으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봤는데 학교마다 조금 다르죠. 뭐 서울대는 뭐 일반 학종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개별로 보셔야 되고 고대 뭐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최상위권들은 다 좀 그렇고 여기 보시면 아주 똑같잖아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진로 역량 50이고 학업 40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서 내가 내 자녀가 지원할 학교는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가지고 하면 바로 아마 요거 기사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기자님이 어떤 뭐 사이트를 그냥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를 다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뒷장까지 이렇게 뭐. 네, 같은 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이지만 서류형과 면접형이 반영하는 게 조금 다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항이 뭐 계열, 전공 적합성. 올해 성균관대는 아주 그냥 파격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냈잖아요. 전공 계열 적합성의 시대는 가라. 이제 무전공을 막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종 평가는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색을 조금 낮추겠다. 너무 이렇게 전공에 너무 계열에 그렇게 막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자유전공학부 무전공 선발하는 것도 학종에서 뽑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연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했던 연구인데요. 이때 어떤 연구를 했냐면 경기대, 광운대, 덕선여대, 과기대, 숭실대 이렇게 5개 대학들이 저도 이제 참여를 했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교육 과정이 워낙 이제 학교마다 다양하고 이게 교육 과정이 서류 평가에서 주는 영향력이 좀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정말 전략적으로 일반고인데 IT 이거를 확 치고 나간 학교가 있어요. 몇 개 있거든요. 경기권에도 있고. 그런 학교들은 교육과정 자체로 이제 아이들이 이런 과목을 이수했구나. 이런 과목도 있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학교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하고 이런 연구를 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 아까 말씀드렸던 6개 뭐 창의력이나 뭐 창의 역량이나 뭐 공동체 역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부 종합 평가 지표를 조금 개선해 보자 이런 연구를 했고요. 결론을 저희가 도출을 했는데 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 3가지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요렇게 평가를 합시다. 사실 지금 다 하고 있는 대학들 것까지 쫙 다 모아가지고 약간 보완 수정, 뭐 중첩되는 것들 지우고 요렇게 해서 결과를 좀 가지고 왔는데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업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이제 대학마다 요거를 뭐 몇 개씩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겠죠. 저희도 그렇고 이제 뭐 같이 연구를 한 그 대학들도 그렇습니다. 학업 태도는 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협력적으로 노력하는가, 혹은 뭐
교과 수업에서의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 아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제 학생부, 내 아이의 학생부 세특을 보면서 와, 얘는 뭐 세특에 뭐 특징이 하나도 없네, 뭐 이런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표현보다 학업 태도라든가 수업 준비도라든가 성실성 이런 거에 방점을 두고 선생님 써주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것도 저희는 이런 부분으로 다 평가를 합니다. 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교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수업을 이렇게 하면 공부를 못해도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뭐 저 이거 뭐 어제 수업 복습했어요, 막 이러고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고 이러면 그 애는 좋게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준비도는 좋잖아요.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탐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들도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주제나 활동이 있는가?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은 교과에서 수행평가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탐구해봐. 그런데 주제를 대부분은 좀 정해주시죠. 몇 개 안에서.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이 아이가 뭐 동아리 활동을 연계한다거나 진로 활동에서 조금 더 이제 자유 주제를 갖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좀 심화를 하거나 뭐 확대를 해서 하거나 이런 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역량, 저희는 진로 역량 평가를 좀 많이 하는데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1학년 때부터 딱 어떤 학과를 결정하고 내 뭐 꿈 이걸로 쭉쭉 밀고 나가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요. 다 바뀝니다, 중간에. 근데 그거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다만 우리가 뭘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좀 허투루 하지 않고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찾아가려고 한 노력인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진로를 정하면서 그 진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좀 그 진로 활동의 질이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뭔가 열정적으로 했던 친구들은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 2. 물리 2를 선택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개설 안 되는 학교도 많고, 뭐 20명 미만으로 막 선택을 한다거나 이러면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2, 4, 8. 한 명이 딱 등급 1등급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 ABC니까 상관없지만 하여튼 ABC라도 뭐 B도 맞을 수 있고 C도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물리 2를 어려운 걸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진로와 관련된 필요한 공부를 원하는 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쉽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역량은 뭐 이런 거. 공동체 생활 속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낸 경험. 이런 것들은 뭐 세특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고 창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둠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 협업과 소통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주십니다. 나눔과 배려. 아이들은 생각보다 되게 착해요. 생각만큼 생각한 것만큼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이제 평가를 하다가 그래 그렇구나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가에 열심히 반영을 한다. 그리고 성실성, 리더십. 리더십도 사실은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학급 회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2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뭐 이제 교과 수업에서 내가 뭐 국어 반장 뭐 이런 걸 한다.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도와서 수업 준비를 내가 막 챙기고 아이들의 뭐 수행 평가를 도와주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비슷하게 평가가 됩니다. 하여튼 학종을 하려는 친구는 자기 주도적인 게 중요해요. 네. 면접은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 서류 평가, 서류 면접, 서류 기반 면접, 그리고 재신문 면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준비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시문은 사실 이제 기출 문제를 보셔야죠.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착실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아주대랑 인하대랑 같이 이제 연구를 했던 연구 결과인데, 학생부 기반으로 해서 교과별로 어떤 면접 질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면접 질문을 한번 도출해 보자, 세특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같이 이걸 만든 건데, 제가 국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에 이게 세특이에요. 가상이에요.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이 수업을 하고 세특을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 좀 기재를 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업 내용을 사회 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하는 비판적인 학습 태도와 독서 후 내용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독서 세특에 보면 수업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또는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상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상처에 관한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다. 이걸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또 이제 교수 위촉 사정관이라고 있거든요. 학과에서도 이제 교수 사정관이 있어요. 전임 사정관들이 다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과에서 위촉된 사정관들과 같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면접 때 이런 질문을, 교과 관련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교육을 이제 또 할 거예요, 올해.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영화 감상 비평이었는데, 이게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영화 전반의 플롯과 매칭시키는 과정에서 수준 높은 비판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시작 질문과 검증 질문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라는 틀이고요. 요거까지 뭐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이의 세특에서 이런 질문을 대학에서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를 가져가신 후에 한번 세특을 봐보세요. 그러면 궁금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예상 질문으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다 이제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핫불도 있는데 요건 빠르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학종에 지원하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꽤 많았어요. 이거 보이시죠? 미인정. 질병결석은 괜찮아요. 질병결석은 저희가 감점 안 합니다. 근데 미인정은 감점해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그냥 뭐 그러지? 근데 학종을 넣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반수로 들어온 아이인데 사에서 뭐 3까지 올리고 2까지 올렸는데 쭉 떨어져요. 5등급. 그러면 이미 이 아이의 성적은 평균으로 반영이 됐지만 여기서는 또 이제 뭐 좋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죠. 네, 뭐 이런 거는 뭐 전학을 가거나 뭐 이런 아이들입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좀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얘는 좀 약간 특이한 애예요. 6등급이었는데 2등급이 됐으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대체 얘한테 있었을까요? 막 머리 빡빡 깎고 공부를 했나?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저희 그 선생님이 그 설명회 갔다가 얘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던 애인데 실제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고 알았는데 그 좀 갓반고, 좀 괜찮은 일반고에서 공부하던 친구인데 사회복지를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특성화고로 전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겠죠. 근데 이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다. 아까 선생님은 봉사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평가해 보니까 아직도 이런 애가 있어요. 꽤 많이 봤습니다. 제가 1,400명 정도 평가를 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런 아이가 뭐 한 그래도 꽤 많지는 않네요. 한 10명 안짝으로 있었어요. 이런 애는 그냥
평가 시간이 아직도 많네.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네? 하니까 얘는 요걸로 막 점수를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의 평가를 막 찾아봤죠. 선생님들이 역시 평가를 남을 돕기를 즐거워하고 뭐 이런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래도 평가에 좀 그냥 엄청 튀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는 이렇게 남을 돕는 걸 좋아하는 친구구나. 공동체 역량에서 좀 평가를 했고,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좀 써주시는 거를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얘를 올리는 게 맞나? 얘가 면접 대상자가 되는 게 맞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를 딱 해주시면 해도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인데 면접에서 걔는 좀 잘못된 그 기억에 남는 친구고, 얘는 서류도 너무 괜찮았고 3점대 뭐 높진 않아요. 근데 쭉쭉쭉쭉 점수를 올려서 2.5까지 만들었고, 이제 활동들도 굉장히 좋은데 면접에서도 막힘없이 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나 미리?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얘는 만점을 줬어요, 면접에서. 그리고 붙었고, 합격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아이가 있었다. 요거는 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정보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그 경영 그 학부에 붙은 A라는 학생과 떨어진 B라는 학생을 모의 평가를 선생님들 모시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냥 실제 그 결과, 입시 결과와 딱 맞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매년 이제 그런 거를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나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학부 지원한 친구인데 진로 선택 과목을 되게 많이 선택했죠. 이게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등급이 ABC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좀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그래도 했구나라는 것들. 네. 주요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리더십 활동 당연히 있었고, 동아리 적극적인 의사소통, 토론 발표, 관심 분야 심화 탐구 노력. 그리고 뭐 타이틀이 있긴 있네요. 네. 이런 아이가 있었고요. 그 떨어진 학생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실제 면접이 질문이었어요. 실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경영학부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는 ESG 경영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확인 차원으로 ESG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 그리고 경영학에서도 통계,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이 꼭 IT 대학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IT 대학만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경상 쪽으로도 지원해서 합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학과라고, 이거는 좀 작년에 저희 처음 생긴 건데 LG U+랑 계약을 한 학과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4년 동안 장학금, 4년 동안 생활비, 노트북 제공, 그리고 졸업하면 4년 동안은 무조건 LG U+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계약학과라서 노예처럼 4년은 일해야 돼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이 좀 뭐 우수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한 거죠, LG에서도.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이 왔고 실제로 나가는 아이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잘 용돈 받아가면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얘가 붙은 애인데 훌륭하죠. 진로 선택 과목도 어려운 거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뭐 정보과제 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훌륭한 친구예요. 얘는 그냥. 정보공학과의 실제 면접 질문입니다. 수학. IT 쪽은 수학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우리가 했고 평가를 했던 실제 면접 질문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보면서 합격한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 합격한 아이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거든요. 아주 좀 재밌었는데 내용을 다 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떨어진 애잖아요.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선생님들도. 이렇게. 긍정에도 그래도 한 3개 정도, 부정에는
네네. 이런 거 행특에서 교사가 확인 불가한 내용이 있었대요. 교사가 어떻게 알아? 뉴스를 보면서 이슈들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즐겨 뉴스 시청 시간이 확대되었음 이런 걸 써주셨는데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선생님이 확인하셨겠지 하고. 근데 같은 선생님이 막 저렇게 쓴 거예요. 네. 면접위원들한테는 이런 걸 당부를 해주셨거든요. 이거를 꼭 질문을 해라. 근데 뭐 얘도 있었죠. 예. 근데 뭐 얘는 면접에 얘는 면접에는 올라갔을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진 아이인 것 같은데. 네. 정보보호학과 아까 아주 훌륭한 친구, 그 친구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렇게 많고 부정평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부정평가에 대해서 1학년 결석일수 6일. 근데 이거는 그 질병 결석. 근데 우리 때는 뭐 아프고 뭐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막 이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지금은 안 그래요, 그죠? 그냥 아프면 그냥 오지 마, 차라리 전염병 뭐 돌게 하지 말고 오지 마 뭐 이러잖아요. 감기 걸렸으면 집에서 쉬어. 그래서 질병 결석은 반영을 안 합니다. 다른 뭐 논술이나 교과 전형에 그 출결이 들어가는 대학도 있거든요. 거기도 질병은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너무 이제 애가 아프다는데 억지로 안 보내셔도 우리 때랑 좀 달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탈락한 학생인데 얘도 좀 되게 괜찮은 아이였어요. 괜찮은 아이였는데 워낙 이제 정보보호학과는 좀 작년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아깝게 떨어졌고 얘가 간 학교가 어딜까 되게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알 수는 없지만요. 면접위원한테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꼭 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 이제 다 왔는데 마지막인데요. 제가 작년에 교사대상 연수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공손하게 까더라고요. 공손하게 까시더라고요. 말투는 굉장히 막 공손하셨는데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선택 과목이 많은데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면서 과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냐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좀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교육을 일단 교수 위촉사정관은 40시간을 무조건 필수로 받아야 되고요. 이거를 못 받으면 평가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임사정관은 120시간 넘는 평가를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아까 이건 오타였네요. 전형 연구인데 연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보니까 2010년부터 저희 그 입학 사정관 팀에서 한 게 한 40건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한 10건 이상 연구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런 과목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평가를 못한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대학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혹은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 대학에는 떨어졌는데 숭실대는 떨어졌는데 우리 애가 외대 붙었어요. 건대 붙었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잘 됐네요. 더 높은 대학 갔을 잘 됐네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뭐 이게 하나의 수치라서 건대는 붙었는데 숭실대는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뽑으라고 만들어진 거고요. 대학에서 니네 대학에 맞는 학생을 선발해라 라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이제 이 분노와 노여움과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1, 2학년 뭐 학부모님들은 아직 좀 가셔야 할 길이 멀지만 3학년 학부모님들 이제 끝은 보여요. 재수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그죠? 끝은 보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입시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